안녕하세요. 배서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비스토리입니다. 자, 저희가 금정성 셰프님 모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보다 조금 더 우리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제 글루텐이 잡히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창업을 앞둔 그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거의 한 30분 넘게 말씀을 드렸던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셰프님 그동안 이것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셨던 걸 한번 유감없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창업을 시작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한 제품이 항상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은 다른 것보다 가장 제품이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먹고 싶어 하고 맛있는 제품을 드시고 싶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기술자로서 오너 셰프로서는 항상 일정한 제품을 맛있게 색감도 화려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먹음직스럽게 잘 굽고 판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실질적인 코스 관리겠죠. 아무래도 이제 재료나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품을 만들다 보면 자신 있는 메뉴가 있고 약간 좀 자신이 없는 메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제가 빵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자신 있는 메뉴만 내놓기에는 사실 좀 너무 메뉴가 적지 않을까. 네네. 저는 이런 염려들 아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맞나요? 이게 수강생분들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눈높이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다 맛있다고 항상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서 잘 만든 제품이 당연히 잘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 없지만 또 그 제품이 손님들이 또 괜찮다고 맛있어서 이렇게 또 호감이 가는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 없는 제품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더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바꾸신다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잘 팔리는 거 아니고 자신 없는 제품이라고 잘 팔리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맛있어하는 제품들을 한번 판매해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아무리 내가 잘 만든 시그니처라 하더라도 안 나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 있지 않았는데 또 손님들이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 뭐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메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가격을. 많은 분들이 진짜 빵을 배우기만 했지 장사는 처음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 메뉴 가격을 정하는 어떤 좋은 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메뉴 가격을 정하기 전에 우선 원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가. 그렇죠. 네.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계산 파일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품을 개발할 때 그 원가 계산 파일이 있기 때문에 기입을 잘 하셔서 내가 만드는 제품이 얼마의 원가를 측정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판매할지는 어느 정도의 객단가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원가를 알아야 판매도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크기는 요만한 빵인데 원가가 300원인 빵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판매할 때 거의 한 4,500원, 4,000원 받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와, 300원인데 4,500원이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크기는 요만한데 원가가 한 1,500원이래요. 판매는 3,000원도 채 못 받은 사이즈라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그런 높낮이를 체크를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기에 앞서서 어떤 제품은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비싸게 받는 거, 작다고 작게 받는 거 이런 것보단 어느 정도의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가는 알고 넘어가자. 만약에 그런 원가 계산 파일 같은 게 없으시면 제가 따로 전달을 해서 문의 주신 분들한테는 다 그런 거 다 이렇게 넘겨드리면 바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원가 기준표를 보면 한 가지 지금 든 생각은 내가 만약에 이 재료를 이거보다 비싸게 사온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원가 기준표에 나와 있는 거대로 내가 원가대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맞춰서 원가의 기준표에 맞게끔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원가의 4배라든지 뭐 5배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직접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저는 치킨집 해봤지만 프랜차이즈였으니까 저한테 가격 결정권이 없었잖아요. 장사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옆집에서 비슷한 메뉴를 만든 거예요. 네네. 보통 이럴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하나요? 그게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민하시는 저는 분들도 바로 계세요. 흔들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즘 소비자들이 되게 냉정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이어도 내가 자신 있게 더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어필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을 굳이 다운시키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가격을 많이 보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을 안 보시진 않겠지만, 그렇죠. 당연히 아예 안 안 볼 보지는 수는 없겠죠. 않지만 한번 인식 자체가 믿고 먹는 빵집으로 인식이 잘 된다면은 그렇게 가격을 많이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원가가 굉장히 높다고 해도 제품의 퀄리티나 뭐 정말 좋은 재료 썼다는 게 손님들한테 정말 인지가 된다면 감안하고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후발주자예요. 이제 입장을 바꿔서 네네. 기존에 크루아상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크루아상으로 들어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재료를 좀 더 좋은 거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재료뿐만 아니라 더 잘할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일단 들어가기 첫 번째는 전에. 자신이다. 네. 그러니까 저 가게보다 내가 더 손님들한테 더 멋있고 맛있게 할 수 없다면 솔직히 그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치 권투하는 사람이 이길 자신이 없는데 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집 정도는 내가 진짜 흔히 말해서 바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진출을 하셔라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이 제품이 더 잘 먹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보는 것도 괜찮지.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이것보다. 그 용종도에 이제 그 쌀로 만든 소금빵 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제 쌀 소금빵인데 이분들이 키워드가 뭐냐면 맛있는 소금빵인데 이 맛있는 소금빵의 기준이 뭐냐면 식어도 맛있는 소금빵, 하루가 지나도 맛있는 소금빵. 네네. 그래서 먹어봤거든요. 일부러 저도 하루 정도 경과해 놓고도 먹어봤는데 그 특유의 왜 소금빵 식으면 이렇게 질겨지잖아요. 껍질이 질겨지는데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블렌딩을 하잖아요. 밀가루하고 쌀하고 블렌딩을 하는데 와 이것도 충분히 수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소금빵집이 있는데 소금빵을 가는 것보다 내가 어떤 특정한 그 키워드 목표를 딱 잡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 네네. 이런 거 말씀 주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홍보 마케팅이잖아요. 저는 저한테 컨설팅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오픈하기 전부터 저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빵집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내가 빵을 만들고 내가 빵집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약간의 일기식으로 네. 올려놨다가 내가 빵집을 열었을 때 해주면 그거의 자체가 이제 스토리보드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셰프님은 그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학생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홍보를 하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천천히 왜냐하면 다 너무 잘하지 않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모두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 기술자들은 나 너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정말 가게 차리면 정말 제품 잘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애초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정말 꾸준히 해서 빵 터트리시는 분들도 계신가 반면 그게 좀 소극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천천히 손님이 많이 몰리면 부담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랑 상담을 좀 통해서 한번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도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동종업계에 계시는 셰프님 만나서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약간은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까지는 아닌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홍보 마케팅 해가지고 잘 될 집이면 마케팅 안 해도 잘 된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홍보 마케팅 한다고 오래 갈 수 없다. 네.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던 간에 마케팅도 뻔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진을 배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마케팅을 뭐 돈 주고 대행사한테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사진을 배웠어요. 네네. 제가 사진을 배웠던 이유는 제가 장비 시공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사람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연락이 왔는데 혹시 제가 파는 모델이 다른 모델이냐 그래서 같은 모델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사진 보고 다른 모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왜 빵을 만들 때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정성이 안 들어가면은 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사진을 딱 찍는데 정성스럽게 안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가 진짜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를 올리더라도 차라리 사진을 좀 배워서 진짜 정성스럽게 멋지게 하나를 착 올리는 게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 저는 맞지 않을까. 그게 어찌 보면 빵을 만드는 과정하고 부합되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저도 빵집을 하진 않았지만 빵을 여러 번 배워봤잖아요. 네네.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요. 아니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잠깐만 잊어버려도 빵이 엉뚱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도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그리고 아까 셰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케팅에서 잘 될 집이면 진짜로 맛있으면 또 요즘에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도 또 마케팅을 네, 해주니까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또 진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로스죠. 저희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막 빵 종류를 이만큼을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이만큼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왜 물건 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산품이면 나중에 시간 지났다가 떨이로 이렇게 팔아도 되는데 빵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네. 저한테도 정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네, 분인데 뭐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맞아요. 좋죠. 근데 네.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혹시 셰프님 이럴 때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첫 번째, 우선 뭐 다음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50% 할인해서. 저는 근데 그건 좀 반대이고요. 저도요. 네, 또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 또 그쪽 상권에서는 또 연령대가 있고 뭐 그런 저렴한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음날 되실 때 맛있는 빵이라면 그래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하루 지났을 때 퀄리티가 많이 무너지는 빵이라면 굳이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빵을 재가공하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식빵이 남았으면 크로크무슈 같은 거나 뭐 네네. 그런 토스트 같은 거 한번 다시 구워서 재가공하는 것들. 그렇죠. 재활용이 아니고 재가공을 해서 정말 새롭게 그렇죠. 탄생시키는 제품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을 한번 순환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기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기부하셔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감면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기술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금적인 부분이나 뭐 판매해서 그런 것보단 재가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예를 들어 평일에 손님이 부족한데 주말에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오시는 곳일 때 평일날 그런 제품들을 조금 잘 관리를 해서 보관을 잘 해놓고 다른 제품으로 파생시킨다면 주말에 나 혼자도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또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평일에 좀 그렇게 일부러 남기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요, 셰프님. 저는 이제 오븐을 만드는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븐도 발주가 미친 듯이 밀려올 때가 있고 좀 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반재고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븐이 돌판 스팀이 옵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이제 반재고로 2매 2단이 될 수도 있고 3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반재고를 만들어 놨다가 발주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바로바로 이렇게 네네. 맞춰서 했는데 약간 그거랑 개념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주말에 정말 손님들이 많이 오는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정말 그렇게 평일에 좀 재고 물량을 조금 더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면 그걸 잘 가공해서 주말에 내줄 수 있게끔 그런 매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하루의 일과는 비슷하지만 맞아요. 그런 사이드 제품이 이제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아침 일찍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요새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기술자들이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매장에서 이제 알바생들이나 네. 그런 것들을 살짝 데펴서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품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좀 심화 과정으로 가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님이 특정 날에 이렇게 몰려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DM 같은 거 받으면 네네. 주문이 이렇게 몰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빵은 어쨌든 계량을 해서 반죽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반죽을 미리 이렇게 좀 많이 해놓을 수는 없나요? 아무래도 이스트가 들어간 빵들은 네. 냉동고 안에서 아무래도 냉동법을 활용한다고 해도 저는 3일 이상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냉동고 안에서의 3일입니다. 3일. 딱 3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솔직히 제가 이 냉동법에 대해서 개발할 때는 일주일까지도 제품이 잘 나오는 걸 충분히 경험은 했지만 3일 때부터 조금씩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네. 정상적인 컨디션은 3일까지다. 네네. 요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3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때로는 어떤 가게는 파베이킹 제품들도 꽤 많으세요. 한번 파베이킹을 해서 어떤 소스를 입혀가지고 다시 한번 네. 구워서 나가면 파베이킹이 티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는 빵들을 주문과 동시에 거의 5분, 10분 만에 나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모든 걸 냉동법이나 스트레이트법을 한다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파베이킹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 또 셰프님 원체 유명하시니까 또 우리 셰프님 아시는 분이 또 저희 그 베베스토리 이제 시청하실 수도 있고 또 이미 냉동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영상이 처음이시고 셰프님이나 제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냉동법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반죽을 이제 분할을 해서 얼린 다음에 생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반죽을 생지화시킨 다음에 해동을 시켜서 성형을 한 다음에 발효시켜서 굽는 과정인데 생지, 즉 빵을 구운 상태에서 얼리는 게 아니고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생지 상태에서 얼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스트가 소멸되지 않는 상태, 즉 그렇기 때문에 냉동고 안에서 3일 정도 보관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냉동법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냉동법은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지만 제가 하는 냉동법은 특별한 게 있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냉동을 했을 때 더 안정적이고 어떤 시선으로 냉동법을 바라봐야 더 정확하고 더 빵에 대해서 알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보관을 했지만 일정한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냥 그거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하드 계열에서 이제 1차 지원할 때는 빵을 이제 전체를 반죽을 해서 브레드 통에다 넣고 이제 냉장 온도로 이제 쭉 가잖아요. 네. 이제 피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한 상태에서 냉장고. 네, 냉장고로 가잖아요. 그러면 방금 셰프님이 말씀해 주신 건 일단 반죽을 치고 어느 정도 크기로 분할을 한 상태에서 그걸 이제 냉동 그쵸. 온도로 유지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1차 지연도 8시간서부터 길게는 24시간인가요? 어떤 분은 48시간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냉동법하고 조금 차이는 뭘까요? 온도의 차이인가요? 우선 1차 지연, 즉 냉장고에서 저온에서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저온 숙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맛이 많이 생겨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풍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산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pH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산이 많아진다는 뜻인데 저온에서의 그런 시간이 지체될수록 산미는 강해진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빵은 굳이 그렇게까지 산미를 끌어올리면 안 되는 빵일 경우에 일정 부분까지만 발효시키고 잠깐 휴지를 주는 거죠. 냉동고 안에서 잠깐 멈추게 놔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딱 멈추는 건 아니고 얼기 직전까지는 걔네들이 발효는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방법이 냉동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소규모 매장부터 대형 카페까지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하지만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저희 가게는 모든 걸 다 냉동법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12가지의 제품 중에 한 3, 4가지만 냉동법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냉동법이라는 거는 냉동고 상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아무리 자주 여닫는 냉동고라도 성능이 이렇게 떨어지기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죽을 쳐서 얼리는데 여닫지 않고 잘 보관을 해놔야 지치지 않는데 그렇겠죠. 계속 여닫으면 냉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빵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빵을 냉동법으로 한다면 다 계속 그거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그 적지 않은 그 시간과 빼는 시간에 의해서 제품들이 퀄리티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첫 번째 냉동법을 다 하는 건
불필요하다. 두 번째, 장점이 되는 빵의 냉동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이트법으로 빨리빨리 해서 좀 파워풀한 제품을 만들 때는 냉동법이 굳이 필요가 없고 조금 더 부드럽거나 더 촉촉하거나 작업성을 위해서는 냉동법을 해도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냉동법을 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든 빵을 냉동법을 해버린다면 하루에 일과가 그 로테이션이 그렇게 적합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스트레이트법 제품, 그 다음에 전날 반죽 쳐놨던 저온 숙성, 며칠 전에 반죽 쳐놨던 냉동법, 이 세 가지를 로테이션을 돌려야 오븐도 순환을 하고 그렇겠네요. 작업성도 순환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전날 다 반죽 쳐놓은 걸로 아침에 다 성형해버리면 오븐도 밀릴 거고 그러네요. 작업성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냉동법을 다 하는 건 비추천, 적합하게 내가 감당이 되는 선, 내 공간에 맞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여기 상부에 여기 링크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저희 금노동 셰프님이 냉동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제품 이제 로스 부분, 그다음에 반죽의 냉동법까지 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응대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시작했으면 이제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많이 고민 들었어요. 그러니까 캐셔를 둬서 내가 조금 더 빵에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캐셔를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직접 응대해서 내가 팔아야지. 저는 사실 캐셔를 둬야 된다는 입장인데 셰프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캐셔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특히나 어제도 어떤 수강생분께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1인 베이커세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정말 이 고민들이 많으세요. 1인 베이커신데 하루 매출은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캐셔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대신 시급은 좀 올린 상태에서. 왜냐면 애초에 뽑을 때부터 캐셔긴 캐셔지만 내가 제품을 만들 때 조금 잡다한 일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지금 몰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캐셔가 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급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고용할 때부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전문적인 너무 기술이 좋은 아니고 방법인 것 같은데요? 조금씩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캐셔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여유가 생기고 캐셔가 도와주니까 좋고 정직원보다는 훨씬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인 베이커리에서는 하루 매출 자체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캐셔가 있으면 나도 여유가 생기니 속도도 빨라질 거고 그때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는 아직 앞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할 때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혼자 할 수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나 남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오시는 분도 만족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뻔한 사실 뭐 그냥 뭐 흔히 말해서 별다방 가서 받는 페이나 다른 데 가서 받는 페이나 동일하다면 이분도 의욕이 좀 떨어질 텐데 네. 약간의 어떤 자기가 학습도 하면서 일도 도와주고 페이도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런 동기부여 면에서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이제 고용할 때부터 우리는 그런 곳이야 라고 이렇게 애초에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들어왔는데 시켜버리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나는 때문에 단순히 캐셔만 맞아요, 하려고 맞아요. 왔는데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맞아요. 해버리면 그러니까 애초에 난 그러기 때문에 시급이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고용해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렇게 처음에 면접을 볼 때 시작하면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분위기가 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네. 또 하나 이제 그 많은 창업자분들 이제 시작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게 영업 시간이에요.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영업 시간. 그러니까 영업 시간은 영업이라고도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처음 창업했으니까 한 달 한 이틀만 쉬겠다. 그래서 진짜 뭐 한 25일, 28일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전에 아침부터 일찍 문을 열어서 그래도 오후 늦게까지는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굽는 빵을 드리고 저녁 때 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오후에 구운 빵을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자신 있냐. 그렇게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 쉬고 새벽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빵을 굽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영업 시간은 오히려
짧게 가져갔다가 점점점 내가 익숙해질수록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셰프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손님들이 내가 갔는데 문 닫고 내가 갔는데 맞아요. 그러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 고민들이 가장 많으세요. 고민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쉬고 네. 정말 다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아까도 저랑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해외여행 떠나셨어요. 가게를 다 접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지치다 보니까 다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면 손님 내가 이제 원할 때마다 쉬고 내가 원할 때마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손님들조차 이제 안 와요. 아,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적정 휴무 선에서 한 달에 우리가 항상 직장인들 쉬는 것만큼 한 6번, 8번 쉬시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쉬시는 것도 있지만 하루 정도 나와서 밑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영업시간도 그 상권에 맞게 유동인구 자체가 워크인 손님 자체가 오전에 많으면 오전에 조금 빨리 열고 빨리 문 닫고 오후에 많으면 조금 좀 늦게 오픈을 해서 좀 체력 관리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셰프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전에부터 이제 저희 그 창업 상담하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동네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매장을 오신 분들하고의 소통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렇게 저희 솔드아웃 됐어요 이렇게 막 올리시는 게 저는 그렇게 다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빵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셰프님이 말씀 주셨던 것도 너무 옳은 말씀이시고 하지만 저는 이제 어차피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영업시간은 천천히 늘려나가는 게 저는 맞다. 단 우리 매장에 왔을 때 그냥 클로즈드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클로즈 대신에 이만 해서 제가 아직 능력상 몇 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데 혹시 드시고 싶었던 메뉴가 있으시면 여기 메모에다 남겨주세요라고 해서 저는 나중에 그분을 위해서 그 빵을 남겨놓을 것 같아요. 100% 공감해요. 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소통인 거거든요. 네네. 정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냥 클로즈돼서 뭐야 두 번이나 왔는데 다시는 안 와 할 수도 있지만 뭐야 내가 그냥 왔다 간 걸 알고 있었네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싶었던 빵을 메모를 남겼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맞아요. 때 정말 그 시간 못 지켜줘서 미안한 데에서 제가 마들렌이라도 하나 이렇게 서비스로 줄 때 저는 진짜 찐 고객이 되지 않을까. 같은 사례로 저번에 저희가 그 분당에 네. 어떤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나왔던 분이세요. 어떡해. 아실 거예요. 제가 상호를 네. 말씀드리면 아실 건데 그분께 제가 출장을 가서 이제 앞에다가 인간판을 해놓으라고 했었어요. 네. 하드보드 네. 그런 글씨를 쓸 수 있게끔 물론 낙서하는 아이들도 있겠지. 그분이 그렇게 아니지 하셔서 않아요. 하루 매출이 70만 원이 넘었어요. 와 이거 엄청난 건데요. 네, 쭉쭉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거의. 이거 매직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은 평균 50은 이제 그냥 찍는 거죠. 아 맞아요. 그리고 그 동네가 분당이라 맞아요. 또 이게 익힘이 또 세요. 맞아요. 조금만 잘못 보이면 또 안 되는데 조금만 잘하면 또 확 올라가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정가운데 있고 반지한데도 처음에 손님이 너무 없었는데도 정말 그 칠판 하나에다가 원하시는 빵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제가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근데 그때 방법인 것 거기는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너무 좋은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인 창업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1인 창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가보면 진짜 혼자 사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또 고민하시냐면 직원을 언제 충원해야 되는지 네.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 시기나 정직원이랑 파트타임 있잖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셰프님이 보셨을 때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 시기는 언젠가요? 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직원 한 명당의 인건비라는 것도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쵸. 하루 내가 한 달에 내 세가 있는데 그 세를 요새는 예전에는 일주일 안에 뽑으라고 했지만 요즘은 3일 안에 뽑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세가 300이면 하루에 100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때 정직원이 한 명 고용이 될 때마다 50만 원 이상의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네, 맞아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그 상권과 상황에 맞게 단순 노동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품들은 조금 고급 인력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타임에서 조금 도움을 네. 좀 받고 또 거기에 맞춰서 손님들이 정말 끊임없이 좀 이렇게 오는 걸 봤을 때 좀 이때 좀 필요하다. 내가 도저히 이거는 파트타임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반나절 쉬지도 않고 쉬는 날에도 나와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화가 안 돼. 라고 할 때는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좀 피하는 거,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고 기술자로 봤을 때는 애초에 지원이 있는 건 좀 추천드려요. 그래야 다양한 제품들을 더 멋있고 화려하고 더 다양하게 제품을 낼 수 있는 맞아요. 장점이 있는데 컨설턴트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빵을 만들어서 사실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레시피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게 빵인데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걸 뭐 진짜 영혼을 갈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그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래서 너무 제가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린 게 캐셔를 보는 분한테 처음부터 면접을 봐서 일정 일을 도와줄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사람을 구하기 전에 저는 무조건 가족들한테 도움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언제 사람을 써야 되는지는 저도 장담 드릴 수 없지만 막상 사람이 왔을 때 그 친구한테 어떤 일을 줘야 되는지 모르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람이 왔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됐던 남편이 됐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와서 몇 달이라도 같이 이렇게 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일을 시켜야 되고 어떤 걸 내가 도움 받아야 되는지 아는데 전혀 그런 과정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딱 뽑아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그런 시너지가 잘 나지 않는 거죠. 네네. 다는 아닌데 어떤 매장 가보면 사장님 엄청 바빠요. 근데 직원들은 또 안 바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충분히 내가 어떤 부분을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가 됐으면 좋겠고 실은 이제 저희 세 번째 시리즈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컨설팅을 받아서 내가 언제 정도의 사람을 쓸지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베이커리 창업을 하고 창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창업 전일 수도 있고 창업 후일 수도 있고 또 그 창업 후라고 하면 창업 후 당장일 수도 있고 한참 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시간에 셰프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베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